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여러분, 귀인을 믿으시나요? 어느 날 불현듯 내 인생에 찾아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 말이죠. 저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예상치도 못한 인물을 귀인으로 만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자재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말단 신입부터 시작해서 낙하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 일했죠. 자수성가해서 번듯한 중소기업으로 일군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도록 몇 년간 개인 시간도 없이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30대 후반이 되자 일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정도의 커리어를 쌓았지만 연애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30대 넘어가면서 주변에서 슬금슬금 청첩장이 날라오는데 저도 슬슬 외롭더라고요. 도대체 제대로 된 연애를 했던 게 언젠지 가물가물하기까지 했어요. 그때부터 입버릇처럼 외롭다, 어디서 여자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제 오랜 친구 녀석이 괜찮은 여자 하나 소개시켜준다고 하더군요. 야, 이 형님이 너 외롭다는 말 듣고 괜찮은 여자 하나 알아왔다. 진짜? 어떤 여잔데? 어디서 아는 여자야? 회사 거래처 여직원인데 왜 땡땡 식품 있잖아. 뭐 땡땡 식품? 거기 대기업이잖아. 능력 있는 여자네. 맞아. 명문대 출신에 바로 대기업 취업한 엘리트야. 그것뿐이냐? 외모도 딱 네가 좋아하는 타입이야. 왜 청초한 아나운서상. 성격도 괜찮아. 아, 말하다 보니 너한텐 좀 아까운데? 야, 아깝게 뭐가 아까워? 내가 만나면 진짜 잘해줄 자신 있어. 나 이미 간하고 쓸개 다 줄 준비 됐다. 친구의 말을 들은 저는 빨리 그 여직원을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났었죠. 드디어 그렇게 만난 여자는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습니다. 맑게 생긴 아나운서 스타일에 쾌활하고 다정한 말투, 거기에다 좋은 직장까지. 오히려 제가 너무 원하던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불안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은 몇 번의 만남 동안 저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진 씨, 이거 받으세요. 어? 이게 뭐예요? 이거 제가 만든 생강젤리예요. 저번부터 호진 씨 장기침도 자주 하고 목을 계속 가다듬는 게 목이 칼칼한가 해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아, 수정 씨, 어떻게 하셨어요? 저 한절기만 되면 목 잠기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면서 물 계속 마시는데, 와, 진짜 감동이에요. 이제 일하면서 이거 하나씩 먹으면서 하세요. 다 먹으면 제가 또 만들어 드릴게요. 연애 초반부터 매번 제가 모르는 제 문제까지 세심하게 관찰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기간 동안 빈소를 지키는 제 옆에서 속옷 가져다 주고 영양제 챙겨준 게 바로 제 예비 아내였습니다. 본인 회사 연차까지 써가며 크게 상심한 제 옆을 지켜줬죠. 사려 깊은 배려,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에 푹 빠져 연애 1년 만에 저희 사이엔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어 갈 때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예비 아내는 경상도 작은 마을 출신으로 본가도 쭉 그곳에 있었어요. 예비 아내와 함께 주말에 날 잡고 내려갔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님이 좋아하신다는 장어와 산지 직송 더덕, 홍삼 세트 바리바리 싸서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과연 이렇게 완벽한 여자가 나고 자란 곳은 어떤 곳일까 궁금했죠. 물론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산골 마을에서 딸을 훌륭하게 키웠을 만큼 멋진 분들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제 예비 처가에 도착한 전 좀 당황하고 말았어요.
예비 아내의 본가는 외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한 거의 보기에는 폐허처럼 보이는 구옥이었죠. 솔직히 집을 보고 놀란 건 사실입니다.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다 쓰러져 가는데 이곳에서 몇십 년을 버틴 게 용하다고 느껴졌으니까요. 마당으로 들어가니까 집 반대편에 작은 창고 같은 게 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화장실이더라고요. 믿어지시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아무리 산골 마을이라고 하지만 집과 분리된 재래식 화장실이라뇨. 집은 다 낡아 볕도 안 들 정도로 어두웠지만 집에서 나오신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웃음은 밝기만 하더군요. 두 분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이미 예전에 예비 아내에게 예비 장인어른이 젊었을 때 당뇨로 심하게 고생하시다 한쪽 다리가 기능을 잃었다는 건 들은 상태였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그런 불편한 다리를 쩔뚝거리며 마당까지 나와서 저를 환영해 주셨죠. 아이처럼 한박 웃음을 짓고 제 손을 꼭 잡고 악수를 해주시는데 집 외관을 보고 놀란 마음이 싹 달아날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비 장모님도 제 얼굴을 보며 아유 헌칠하네 하면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시는데 앞으로 처가에서 예쁨 좀 받겠다 싶더라고요. 예비 장인어른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10년째 무직이었고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예비 장모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읍내 건물 청소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형편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두 분의 자랑은 단 하나, 딸이었죠. 예비 아내를 향한 두 분의 사랑과 자긍심은 남달랐어요. 우리 딸이 학교 다닐 때부터 그게 뭐고 그 신동이란 소리 들었다 아이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1등만 하다가 서울의 대학까지 턱하니 들어가니까 내 동네 여편 애들이 그렇게 배 아파했지. 아 엄마 언제 얘기를 하고 있어. 가시네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야 그 흔한 읍내 학원 한번 안 보냈는데 대학도 장학금 받고 들어간 거 아이가. 야가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내랑 박간 양반이 우리 수정이 참 착하게 키운 거 우리 남서방도 알제? 그럼요. 수정이 너무 착하고 다정한 거 너무 잘 알죠. 그래 우리 수정이 서울에 직장 얻어다가 매달 우리한테 꼬박꼬박 월급 절반을 보내주는 그런 아다. 내랑 이 양반한테 과분한 딸이제. 암만 근께 우리 아가 얼라 때부터 그렇게 동네 할매들한테 잘했다. 할매들 평상에 모여 있으면 자가 어깨도 주무르고 앞에서 재롱도 피웠다 아이가. 남서방 밖에 우리 집 뒷간 봤제? 저것도 우리 수정이가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 볼일 볼 때 편하라고 변기도 바꿔주기로 했다. 정말요? 진짜 대단하네요. 엄마, 딸 자랑 좀 그만해요. 나 얼굴 빨개져. 이 사람 밥 안 먹고 왔어. 배고프겠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남서방, 괴기 좋아하나? 괴기. 내가 남서방 온다고 찜했는데. 아, 전 뭐든 잘 먹습니다. 예비 아내는 집안의 자랑이자 대들보, 개천에서 난 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완벽한 예비 아내가 자랐을까 했어요. 환경 탓, 상황 탓 하나 없이 본인 인생 잘 개척한 예비 아내에게 존경심마저 생겼죠. 저보다 어린 사람이지만 보고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뵙고 나니 이렇게 자식을 믿어주고 자랑스러워 해주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예비 아내가 잘 자랐구나 싶었어요. 예비 아내의 소박함과 겸손함도 두 분에게서 물려받은 거라 생각했죠. 예비 아내는 꽤 높은 대기업 연봉으로 대학가 자치촌에 있는 7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왜 잘 나가는 예비 아내가 이런 곳에서 살까 했는데 월급의 절반을 계속 부모님께 드렸다니 이제야 이해가 됐죠.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부모님을 그렇게 살뜰히 모시는 예비아내의 심성에 또 한 번 반하게 됐습니다. 예비 처가에서의 첫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기애애했어요.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모두 소중하고 착한 딸 잘 부탁한다고 결혼을 허락하셨죠. 예비 아내의 부모님을 만나 뵙고 나니 아무래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그때쯤 예비 아내를 소개시켜준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혼 허락도 받았으면 한턱 크게 쏘라고 말이죠. 제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게 해준 친구인데 안 그래도 술 한잔 사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아내와 함께 친구를 만났죠. 야, 이 자식 좋은 여자 소개시켜줬더니 단번에 낚아채고 소식도 없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은혜도 모르는 놈 일단 한 잔 따라봐. 야, 오버하지 마. 결혼 얘기 나온 후에 너무 바빠서 내가 경황이 없었다. 수정 씨, 아니, 재수 씨, 얘가 이렇게 차가운 놈이라니까요. 한 번 뒤돌면 먼저 연락할 때까지 문자 한 통이 없어요. 호진 씨가 요즘 바쁘긴 했어요. 야, 바로 편드시네. 이거 외로워서 나도 빨리 장가라도 가야지 진짜. 너 만나는 사람 있냐? 얘가 사람 무시하네. 근데 너 내 덕분에 이렇게 예쁜 신부 잡았는데 뭐 하나 없냐? 왜 가까운 데서 결혼 중매해주면 양복 하나 해준다잖냐. 이 새끼 이거 노리고 불렀네. 속 보이는 놈. 야, 너 그럼 진짜 입 싹 닦으려고 했냐? 그래 호진 씨, 동진 씨 덕분에 우리들 이렇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는데 뭐라도 해서 줘야죠. 저도 호진 씨 만나게 해줘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호진 씨는 아니에요? 이야, 역시 우리 재수 씨 말 잘 통하시네. 재수 씨, 결혼식 준비 걱정 마세요. 저 아는 것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아서 저 새끼보다 돈 많이 들걸요? 저 자식 결혼식장이나 혼수, 신혼여행지 다 재수 씨가 알아서 하라고 하죠?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저 자식 예전부터 뭐 하나 고르거나 결정하는 거에 젬병이었어요. 으유, 한심한 놈. 그 정도까진 아니다. 그냥 우리 수정이 좋아하는 걸로 다 맞추고 싶으니까 그러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임마. 회사 거래처 직원 사이인 두 사람은 언제부터 친했다고 죽이 척척 맞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예비 아내 소개시켜준 친구 녀석에게 고맙긴 해서 제 결혼식 날 입을 맞춤 양복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예비 아내와 친구 이렇게 셋이서 식사나 술자리를 만들어서 만났어요. 예비 아내의 말로는 이제 결혼할 사람이니 상대 친구들을 함께 만나는 게 서로 가까워진다나요? 제 친구뿐만이 아니라 저도 아내의 친구들에게 몇 번 인사를 했습니다. 확실히 서로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니까 뭔지 모를 유대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재수 씨,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돼가요? 아직 제자리예요, 동진 씨. 호진 씨 아버님을 아직 못 뵀어요. 어? 왜요? 야, 아버님을 왜 소개를 아직 안 해주고 있어? 아,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근래에 계속 바쁘셨어. 저번 달엔 출장도 잦으셨고 이제 자리 만들어야지. 뭐야, 혹시 아버지가 결혼 너무 급하게 한다고 뭐라 하시냐? 급하긴 뭐가 급해. 그런 거 아니야. 수정아,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하지 마. 우리 아버지 수정이 엄청 보고 싶어 하셔. 알아요, 알아. 그때 아버지 회사 지점을 늘리는 문제로 아버지가 마땅히 시간이 나질 않으셨거든요. 혹시나 예비 아내가 오해라도 할까봐 전 빨리 아버지에게 소개시켜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아버지께 말해 약속 날짜를 잡으려고 했죠.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예비 아내가 저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희 둘 사이가 너무 좋았던 걸까요? 양가 부모님 다 만나 뵙기도 전에 혼전 임신이라니. 물론 결혼 전 찾아온 축복에 너무 기뻤죠. 저도 아기를 빨리 갖고 싶었던 터라 언제 생기든 상관이 없었죠.
다만 예비 아내가 둘만의 신혼을 즐길 틈이 없다고 조금 실망하더군요. 저는 만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해 예비 아내를 소개시켜 드린 뒤에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예비 아내를 아버지께 소개시켜 드리는 날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전 강수정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호진이 예비되는 사람입니다. 네, 아버님. 정말 만나 뵙고 싶었어요. 호진 씨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훤칠하나 했는데 아버님 닮아서 그런가 봐요. 고마워요. 아버님 말씀 놓으세요. 이제 곧 며느리 될 텐데 빨리 놓으셔야 빨리 가까워지죠. 그럼 편하게 할까? 부모님이 경상도 분들이라고? 네, 저도 경상도 토박이에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비 아내는 특유의 어른에게 부침성 있고 싹싹한 모습에 평소 무뚝뚝한 아버지도 이런저런 질문이 많으셨어요. 이대로만 가면 양가의 축복 모두 받는 행복한 결혼식이 되겠구나 싶었죠. 식사가 끝나고 예비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고 전 본가로 돌아갔죠. 빨리 제 신부감에 대한 아버지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어디서 저렇게 좋은 사람을 아내로 데려왔냐고 하실 줄 알았죠. 하지만 집에서 절 기다리던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때요? 우리 수정이 정말 착하죠? 호진아, 너 네 애비가 어떻게 회사 키웠는 줄 알지? 네?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사업을 제대로 굴리려면 같이 일하는 사람을 옆에 잘 둬야 해. 10년을 잘해도 중요한 순간에 뒤통수 치는 게 사람이고 안 당하려면 누가 내 옆에 있을 사람인지 잘 가려내야 하는 거야. 아버지는 갑자기 뜻모를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영문을 모르고 듣고만 있었죠. 내가 이 바닥에 사업 40년 굴려보니까 웬만한 사람만 봐도 딱 이 애비는 눈에 사이즈가 나온다. 누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누가 내 등에 칼 꽂을 사람인지. 아버지 말씀은 수정이가 제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건 모르지만 그 아가씨 썩 네 말만큼 믿을만하고 속이 착한 사람 같지가 않다 이거야. 아, 아버지 오늘 처음 만나보신 거잖아요. 전 수정이랑 1년 넘게 연애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이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보는 뜨내기 같으세요? 지금 당장 헤어지거나 결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이놈아. 좀 더 지켜보다 해도 안 늦다는 거야. 눈빛이 영 뭔가 꺼림직하단 말이야. 말투나 사람 보는 거 하며 딱 남자 잡아먹을 눈인데 저 눈웃음이 사람 홀려서 알맹이 홀랑 가져갈 웃음이라고 저게. 아버지 수정이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 정말 수정이 사랑하고 저랑 결혼할 여자라고요. 내가 헤어지라고 했어? 뭐가 급해서 당장 결혼을 한대. 이 결혼 못 물려요. 이번에 안 하면 늦는다고요. 뭐가 그렇게 급한데? 수정이 임신했어요. 아이는 당연히 제 아이고요. 뭐? 결혼을 늦추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전 예비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비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 결혼을 허락 안 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애가 들어섰으니 남자가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너도 대가리 컸으니 생각이 다 있겠지. 아버지도 찜찜해하시고 저도 아버지의 허락이 찜찜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나마 허락은 하셔서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아버지는 일찍 어머니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아무래도 하나뿐인 아들의 하나뿐인 가족이니 좀 예민해지시고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했죠. 양가의 결혼 허락을 모두 받았으니 저와 예비 아내는 결혼식 준비를 착착 해나갔습니다. 처음엔 결혼을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좋은 집에서 마음 편히 시작하라고 15억 상당의 신축 아파트 매매를 해주셨어요. 예비 아내는 너무 가분하다고
앞으로 저에게나 제 아버지에게나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버지도 하나뿐인 아들을 믿고 예비 아내에게 정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건지 사정이 여의치 않은 예비 아내를 위해 원하는 예당과 혼수 목록을 정해오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비 아내의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결혼 전 미리미리 짐을 신혼집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련해준 혼수 덕분에 짐이 많진 않았지만 전 그래도 넉넉히 일주일 잡고 옮기기로 했죠. 하지만 원룸에서 생활하던 아내는 짐이 박스로 단 8개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굳이 이삿짐 센터에서 연락할 필요도 없이 용달차 하나로 간단히 해결될 것 같았어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릴 테니 아내의 짐은 결혼식 바로 전날 옮겨도 문제가 없겠다 싶었죠. 용달차를 어디에서 불러야 할지 고민하는 예비 아내에게 제가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예비 아내가 사는 동네에서 가까운 센터를 찾다가 문득 개인 이삿짐 센터를 시작했다가 접은 대학 선배가 생각나더라고요.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접게 됐는데 아직 사업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미리 준비한 용달차 팔지도 못했다고 한 게 떠올랐거든요. 전 그 선배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놀고 있어 시간 많다고 선배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죠. 야, 그럼 주소 문자로 찍어 보내라. 내가 시간 맞춰서 갈게. 네, 선배 정말 고마워요. 거기 주변에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야, 고마우면 이걸로 축의금 퉁치자. 아이,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수고비 더 챙겨드려야죠. 아, 됐다. 임마, 밥이나 사. 그래요, 그럼. 제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비밀번호는 안 치고 들어와도 돼요. 그래, 이따 보자. 저는 선배에게 예비 아내의 집 주소와 신혼집 주소를 문자로 보내고 예비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용달차 문제가 해결됐다고 알렸죠. 예비 아내는 살았다고 그런 걱정 안 하고 자기는 결혼식 전이라 샵에서 마사지와 피부 관리 받고 밤에 신혼집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한 뒤 신혼집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신혼집에 도착해 먼저 가져다 놓은 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뒤 선배가 아파트에 도착했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공동 현관을 열어주고 현관으로 나가 선배를 기다렸죠. 선배는 몇 분 뒤 끌차에 짐을 싣고 왔습니다. 선배 오셨어요? 우리 진짜 오랜만이죠. 선배한테 이삿짐 배달 부탁하면서 얼굴 볼 줄을 몰랐네. 이거 한 번에 다 들고 올라오셨어요? 저 내려오라고 부르시지. 야, 꽉 차 있지도 않아서 무겁지도 않더라. 근데 호진아. 네? 왜요? 근데 선배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야, 그게 내가 이걸 너한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선배는 잿빛이 된 안색으로 주저하며 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선배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전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야, 내가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나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됐다. 일단 네가 듣고 판단하는 게 낫겠어. 선배,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내가 중간부터 녹음을 했는데 일단 들어봐봐. 어리둥절한 제게 선배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본인이 녹음했다는 걸 들려주었어요. 그래, 다 버렸어, 다. 나 옷도 절반은 버린 것 같아. 야, 이제 마음껏 진짜 잘 살 수 있는 집안에 시집 가는데 뭐하러 그동안 샀던 짝퉁을 들고 가니? 죄다 처분하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얘. 짐이 팍 줄어서 편하겠어. 이제 옷장에 전부 백화점에서 산 진짜 배기들로 꽉꽉 채워야지. 아니야, 야.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줘 진짜. 이번에 제대로 잡았어. 나한테 껌뻑 죽는다니까. 그래, 야 말도 마. 이번에 들어가는 신혼집이 15억짜리다, 15억. 신축 건물이라서 이제 몇 년 사이에
20억, 30억으로 확 오를지 누가 알아. 그거 이제 이혼하면 절반은 다 내 거야, 내 거. 아, 진짜 호구 제대로 잡았다니까. 어? 야, 그래도 3년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동안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지.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러게 누가 멍청하게 사람 보는 눈도 없으래? 다 자업자득이야. 그 사람이 용달 불렀으니까 뭐 조금 있으면 오겠지. 거봐, 다 해준다니까. 나 손 하나 깜짝 안 해도 돼. 이게 대체 무슨 소린 거죠? 선배가 틀은 녹음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얼마 후 저랑 결혼할 예비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호구 잡았다라고 깔깔거리면서 말하는 목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멍하니 지금 저에게 벌어진 일이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도중 앞에 있던 선배의 목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네가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까 현관문이 열려있더라고. 너한테서 용달 보냈다고 듣고 일부러 열어놓은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통화하면서 떠들고 있더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물건 다 버리고 갈 거다. 호구 아버지가 혼수도 싹 다 넣어줘서 너무 편하다.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녹음해서 너한테 들려줘야겠더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 진짜? 이 여자 너하고 결혼하고 나서 일부러 이혼한 다음에 재산 빼돌리려고 했던 거 맞지? 일단 그 여자 통화 끝날 때쯤 들어간 척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긴 했는데 내가 거기서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야, 이거 당장 결혼식이 내일이라도 엎어야지. 아니 오늘이라도 엎어야 할 문제다 호진아. 선배, 저 그 음성 파일 좀 보내주실래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이 짐들 그 집에 도로 가져다 놔주세요. 죄송해요. 헛고생 시켜서 제가 그 집 비밀번호 드릴게요. 그래. 나한테 미안할 필요 없어. 이 정도는 당연하지. 전 일단 선배에게 녹음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배에겐 고맙다고 하고 일단 이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한 뒤에 보냈어요. 그리고 예비 아내, 아니 그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몸 상태가 영 안 좋으니까 오늘은 내 자취방 가서 일찍 잘게. 그리고 결혼 전에 신랑이 신부 보면 부정 탄다더라. 너도 오늘은 일찍 쉬고 내일 결혼식장에서 보자. 라고 말이죠. 정말 제 운명의 여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알고 보니 저에게서 한몫 단단히 챙기기 위해 모든 걸 연기한 가증스런 인간 이하의 물건이라니 불현듯 아버지가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촉이 확실하게 맞았던 거죠. 이래서 부모가 말리는 결혼은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전 그년과 새로 시작하려고 했던 신혼집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었어요. 내일 그년과 전 결혼식장에 들어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혼인서약을 할 예정이었단 말입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결해야 하나, 이 결혼을 취소해야 하는 거겠지? 하고 머리가 띵하고 아팠습니다. 그 순간 제가 있는 신혼집을 쭉 눈으로 훑었어요. 그년이 고른 바닥자재와 벽지로 싹 다 리모델링을 끝내 깔끔한 집안 내부와 그곳을 채운 최신식 가전제품들. 그걸 보니 거짓말처럼 다 정리가 되더군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만 믿고 저를 위해 몇십억짜리 신혼집을 내주고 지가 원하는 혼수로 꽉 다 채워줬는데 내 뒤통수를 치고 이 집 절반을 가져가려고 해? 전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당장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본가로 갔습니다. 결혼 전날 밤에 자신을 찾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는 영문 모를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가 울분에 차 설명하는 걸 듣고 크게 노여워하셨어요. 그래도 식 올리고 혼인신고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죠.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그년에게 달려가려고 하셨지만 전 말렸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것도 저고 그년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한 것도 저니까요. 저는 아버지께 제가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못내 알겠다고 하셨죠.
저는 아버지께 내일 결혼식에 저희 쪽으로 오기로 했던 사람들에게 결혼식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늦은 밤 하객 명단을 옆구리에 끼고 결혼식에 초대한 지인 친척들에게 쉼없이 문자를 보내고 또 전화를 하셨죠. 아버지에게 정말 면목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아들 잡아먹을 뻔한 불엿이 떨어뜨릴 수 있다면 뭐든 다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결혼 없는 결혼식 전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나와 나를 믿어준 아버지를 모욕한 그년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기 위해서요. 그때 선배에게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네, 선배. 짐 도로 잘 가져다 놨다고 말하려고. 그리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일 잘 해결해라, 임마. 근데 너 혹시 아직 동진이랑 연락하냐? 동진이요? 네, 그런데요. 너 그럼 그 여자가 동진이 전 여친인 것도 알고 있었어? 네? 아니, 전 여친인지 아직도 사귀는 건지도 모르겠다. 내가 어제 그 여자 얼굴 보고 어디서 본 것 같긴 했거든. 지금 생각해보니까 몇 년 전에 동진이가 나한테 여친이라고 사진 보여줬던 게 생각나는 거야. 근데 내가 너랑 동진이가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인 걸 아는데 네가 동진이 전 여친이랑 결혼까지 한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너 동진이 만나서 제대로 한번 물어봐. 그때 듣기론 그 여자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야. 네일아트 가게 차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미치겠네. 그러고 보니 제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동진이 그 새끼가 소개시켜준 여잔데 그 새끼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난 거라 그 새끼한테 연락할 틈조차 없었네요. 근데 여친이라고요? 이제야 퍼즐이 딱 맞춰졌습니다. 그년에겐 공범이 있었던 거고 그게 제 친구라는 새끼였던 거죠. 두 년놈들이 저 하나 호구 만들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답 나오는 거죠. 전 그년 뱃속의 아이 아버지가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저는 선배에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내일 결혼식은 취소니까 안 와도 된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복수해야 할 상대는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해서 그 친구 새끼에겐 결혼식 취소 문자를 보내지 않았죠. 전 결혼식 당일 예정된 예식 3시간 전에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식장 측에 계약금의 30%를 더 지불할 테니 제가 만든 계획대로 식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그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식장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는 제 간곡한 부탁과 30%라는 웃돈에 직원들은 당황하는가 싶더니 금방 알겠다고 했죠. 저는 직원에게 선배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을 건네준 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라는 말과 꼭 예식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 그년 측으로 올 하객들을 기다렸어요. 결혼식 1시간 전 저 멀리서 관광버스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먼 곳에서 동네 사람들이 단체로 오느라 버스를 대절했다고 그년한테서 들었어요. 저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년에게 개망신을 줄 생각이었죠.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속엔 제 예비 장인 장모가 되실 뻔했던 2분도 보이더군요. 그년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오시는데 2분에게 나쁜 감정은 없지만 딸 자식 인성 잘못 키운 죄값이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식장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점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넓은 예식장에 사람이라곤 신부 측 하객뿐이니 의아했겠죠. 예비 장인 장모님도 2분만 식장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하객을 맞이하는 입구에 멀뚱히 서 계셨어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저와 제 아버지를 찾는 것 같았는데 식장 도우미들에게 물어봐도 답을 안 해주니까 별 수 있나요? 식장으로 들어서는 제 친구 새끼도 보이는데 중매값이라고 제가 해준 새 양복 입고 들어오더군요. 저는 속으로 그 옷이 네 놈의 수이다, 이 새끼야 라고 되뇌었죠. 도우미들은 제가 말한 대로 신부 측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사람이 왜 이것밖에 없냐고
신랑은 어디 갔냐라고 물으면 식장 측도 아는 게 없고 결혼식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테니 걱정 말라는 말만 기계처럼 내뱉을 뿐이었죠. 결혼식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야? 사람이 왜 이것뿐이야? 남편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하객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하더니만. 그러게 이렇게 휑한데 결혼식을 하긴 하는 거야? 거참 식장에 우리 마을 사람들만 다 있는 것 같네. 수정 엄마 이거 결혼식 하는 거 맞아? 점점 전염병처럼 동요하는 그년 측 하객들은 그년 부모님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신부 대기실에 있어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겠죠. 식장 도우미들은 제 지시대로 예식장 홀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결혼식이 시작할 테니 식장으로 들어가 착석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이래도 되나 싶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친구 새끼도 그때부터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더군요. 무슨 일이 났나 싶겠죠. 전 그 전화를 무시하고 복수를 마무리 짓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식장 뒤쪽으로 들어가 대기했어요. 식장은 고작 3분의 1도 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빈자리를 불안한 눈으로 훑으며 서로 속닥거렸어요. 결혼식 자리에 주례도 사회자도 신랑도 신랑 측 부모님도 없이 예정대로 결혼식은 시작했어요. 거의 빈 식장에 신부 입장을 올리는 음악이 켜졌고 그년이 등장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세상 가증스럽게 등장한 그녀는 신부 입장을 하며 걸어오다 어쩐지 하객이 모자란 식장을 흘끗 보고 멈춰섰어요. 그때 그래 다 버렸어 다. 나 옷도 절반은 버린 것 같아. 야 이제 마음껏 진짜 잘 살 수 있는 집안에 시집 가는데 뭐하러 그동안 샀던 짝퉁을 들고 가니? 예식장에 그년이 통화했던 내용이 음악 대신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수정이 목소리 아니야? 뭐 호구? 수정이 남편이 호구라는 얘기야? 이게 다 무슨 난리야? 얘 수정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혼할 거라고? 어머어머 쟤는 결혼 전에 벌써 이혼할 목적인 거야? 수정 아빠 결혼식 취소면 내가 낸 축의금도 도로 내놔요. 아 이게 무슨 경우야 이게. 하객들은 저마다 하나둘 언성을 높였고 몇 명은 그년과 그년 부모를 향해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지가 입은 웨딩드레스보다 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식장을 가득 메운 본인의 인간 이하의 계획을 들으면서 본인이 들고 있던 부케도 떨어뜨리며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년 부모님도 하늘이 무너지는 걸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딸년의 그런 계획을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거죠. 친구 새끼도 두리번거리면서 어디로 튀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그냥 보낼 것 같나요? 그년의 음성 파일이 끝나자 어두웠던 조명도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술렁거리는 예식장으로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 제가 나갔어요. 호진 씨. 유령 신부 마냥 허옇게 질린 그녀는 절 보고 절박하게 소리쳤어요. 전 그년을 무시하고 하객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모여주신 분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전 1년을 넘게 저 사악한 여자에게 속았어요. 저 여자는 저와 결혼 후에 이혼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무서운 여자를 도운 공범이 있습니다. 바로 저 여자를 제게 소개시켜준 저의 절친, 바로 저기 앉아있는 이동진, 바로 너. 전 손을 들어 친구 새끼를 가리켰고 하객들은 일제히 경악스러운 표정과 함께 그 새끼를 쳐다봤죠. 그 새끼는 이리 가지도 오지도 못한 어정쩡한 자세 그대로 굳었습니다. 저 자식은 본인이 사귀고 있던 여자를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나중에 받을 위자료를 나눠 가질 계획이었겠죠. 너네 둘 뚫린 입이 있으면 어디 말해봐. 내 말이 틀려? 호진 씨, 내 말 좀 들어봐.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오해? 내가 네 입으로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는데 오해? 너 진짜 날 머저리로 보는구나.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처음엔 맞아. 당신한테 돈 챙기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저 사람 생각이었어. 저 사람이 먼저 지 친구 중에 아버지가 크게 사업하는 부자가 하나 있다고 해서 나도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어. 난 처음엔 그냥 생각 없이. 그때 친구 새끼가 정신을 차리고 그년에게 반박하기 시작했죠. 뭐 이년아? 이제 와서 다 내 생각이라고? 호진이 얘기 듣고 돈 뜯어내자고 한 게 누군데 이게 어딜 떠넘기고 있어? 호진 씨, 저 얘기 듣지 마. 난 처음엔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점점 당신이 좋아졌어.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우리 좋았잖아. 호진 씨. 와씨, 이 더러운 년아. 너 나랑 3년이나 사귀었잖아. 이제 와서 호진이 자식한테 진심이라고? 지들끼리 저렇게 박 터지게 싸우는데 참나 볼만하더군요. 하객들은 이게 다 뭐냐 하는 얼굴로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고 그년 부모님들은 당장 뒤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안색이었죠. 둘 다 입 다물어. 강수정 너 명문대 졸업도 대기업 다닌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지? 너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똑똑히 말해. 맞아. 근데 저 사람 동진 씨가 시킨 거야 그것도. 야, 신나서 그 회사 사원직 위조한 게 누군데? 그래. 연애할 때 이상할 정도로 회사에 못 찾아오게 한 것도 어딘지 말하는 게 전혀 똑똑해 보이지 않는 것도 내가 다 눈이 멀었던 거겠지. 호진아, 내가 잘못했다. 나도 일이 이 지경까지 올지 몰랐어. 제가 부추기지만 않았으면 나도 안 했을 거야. 맹세해. 내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나 한 번만 봐주라. 너랑 내가 몇 년직이냐 친구야. 제발. 친구 새끼는 억지 눈물을 쥐어짜며 식장 바닥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 모습에 연민은커녕 더 화만 났습니다. 넌 몇 년지기 친구를 속여서 등쳐먹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됐고 너희 년놈들 다 콩밥 먹을 준비를 하든지 나한테 피해 보상 금액을 주던지 준비나 해라. 뭐? 호진 씨 그게 무슨... 설마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지? 나 너네 둘한테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테니까 야, 니들 둘 돈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야겠다. 뭐? 야, 호진아. 호진 씨. 돈 없으면 징역 살든지. 요새는 벌금만 최대 2천인데 민사소송도 따로 할 테니까 넉넉하게 준비해놔.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너네들 등골 모조리 빼먹을 테니까. 등쳐먹히는 기분이 어떤지 똑똑히 가르쳐줄게 내가. 호진 씨, 나 당신 아기 가진 여자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 그건 유전자 검사는 하고 나서 말해. 진짜 그 뱃속에 있는 애가 내 애면 그때 말하라고. 근데 명심해. 만일 내 애가 아니면 넌 추가로 친자 소송으로 고소당할 줄 알아. 알아들어? 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예식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질질 끌고 식장 밖까지 절 쫓아나오더라고요. 그 더러운 손으로 잡고 매달리기에 뺨 한 대 후려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모습 무심하게 한번 봐주고 나왔네요. 1년을 넘게 머저리처럼 속아 까맣게 썩었던 속이 다 뻥 하고 뚫렸습니다. 저는 복수의 승리를 자축하며 빠르게 그 년놈들에게 혼인빙자 사기를 비롯한 총 3개의 소송을 시작했어요. 어디서 장기를 팔던 빚을 지든 끝까지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죠. 저에게 있는 그년의 통화 녹음과 결혼식장 녹화 영상으로 그 두 년놈의 사기 행각이 모두 입증됐고 사기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는 것도 입증했죠. 두 연놈은 소송 끝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제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법원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비해서 한없이 작은 금액이지만 그 둔 연놈을 괴롭게 하기엔 충분했죠. 정말 우스운 건 그년이 포기를 모르고 진짜 친자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 애라면 그걸 빌미로 다시 엮어보려는 거겠죠.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 새끼 아이도 아니었죠. 그년에게 제 3의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정말 끝도 없이 가지가지 아닌가요? 그녀는 친구 새끼에게도 버림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미혼모로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난리를 다 보신 그녀 부모님은 차마 그녀를 내치지는 못하신 거겠죠. 그래도 평생 딸 자식 착하다고 믿고 살아오셨을 텐데. 아휴, 친구 새끼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대학 동창들에게 소문이 나서 연이란 연은 죄다 끊겼다고 하네요. 주변 사람들 다 잃게 된 거죠. 뭐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얼추 지난 지금도 혹시 내가 그년 이삿짐을 선배에게 부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을 하면 오금이 다 저려오네요. 만약 그 선배가 그년 통화하는 소리를 녹음하지 못했다면 전 결혼 후 몇 년 뒤 이혼당해 위자료만 뺏겨 세상 불쌍한 인간이 되어 있었겠죠. 진짜 천운이 도왔고 그 선배가 제 인생을 살린 겁니다. 이후로 귀인의 존재를 믿게 되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구원할 정도의 커다란 도움을 남에게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도움을 받아 구사일생했으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하고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움만 받고 입을 싹 씻기엔 너무 모렴치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입을 닦아버리면 또 올 수 있는 행운을 발로 차버리는 짓이죠. 전 작은 부족으로 사업을 접은 그 선배에게 투자하기로 했어요. 선배, 나 진짜 선배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선배는 내 귀인이라니까요. 야, 그만해라. 나도 우연찮게 들은 건데 밥이나 사, 밥이나. 아니, 그 정도는 부족해요. 선배, 처음에 생각했던 사업 자금이 얼마나 돼요? 에? 참나, 왜? 네가 내주게? 네, 제가 투자할게요. 뭐? 야, 실없는 소리 하지도 마. 됐다, 안 받아. 아니요, 선배 없었으면 그년한테 뜯길 돈이었어요. 아니, 선배 사업 자금이 뜯겼을 돈의 10분의 1도 아니었을 거예요. 부담 가질 필요 없이 투자받아서 그동안 하고 싶어 했던 이사 사업 시작해봐요. 선배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의 기나긴 설득 끝에 제 투자를 받아 이삿짐 센터를 열었어요. 저희는 서로에게 귀인이 된 셈이죠. 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네가 한번 호되게 당할 뻔하니까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전 크게 배신당한 상처를 잊기 위해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몇 주 뒤에 길게 해외 출장을 갈 예정이에요. 가서 일도 배우고 커리어도 쌓으면서 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영 아니라는 건 이번 사건으로 증명됐으니까요. 불행을 불행으로 끝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불행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등에 칼 꽂힐 뻔한 불행을 딛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인생의 귀인을 만나고 또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귀인이 되는 경험 하셨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